강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또 그림과 같이 시청각 자료를 항상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 강천님의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참 매력적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일단은 강천님이 이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몰입이 엄청나게 잘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좀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 또 싶어요. 예, 이번 이야기의 키워드는 이상한 아르바이트입니다. 오,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아르바이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예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야기는 저도 건너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2000년대 후반기 아니면 2010년도 초인 것 같아요.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분이 지금은 30대 후반이라고 하시던데, 네. 당시 이야기를 겪었을 때가 20대 후반이라는 걸 좀 감안하면 아마 그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일을 겪으신 분은 제가 가명으로 은성 씨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돌비라고 붙이려고 했는데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까 네. 예, 이 은성 씨란 분은요, 가장 큰 특징이 기가 엄청 세대요. 네. 자존심도 강하고 겁도 별로 없는 분이래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은성 씨를 딱 보면 와, 한가닥 하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20대 때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고 수습 기간을 좀 거치고 있었는데 그쪽 상사랑 트러블이 좀 있었대요. 이걸 좀 참고 가려고 했는데 이 갑질도 더 하고 갈등도 심해지다 보니까 은성 씨 성격에 도저히 못 붙어가지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막상 홀가분하게 나와서 마음은 좀 편하긴 한데 이 수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알바를 좀 병행하면서 생활금을 벌었대요. 센 걸 주로 했답니다. 상하차라든지 공사판이라든지 몸을 좀 많이 쓰고 일당이 센 알바들. 자기는 좀 젊으니까 몸 쓰는 데는 자신 있다고 생각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빡센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버티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워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크게 되어보니까 이래서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몸 쓰는 게 덜한 일거리를 찾고 있었대요. 근데 한날은 자기랑 가까운 친구랑 전화를 좀 주고받다가 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 혹시 소희라는 애 아직 기억하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가명입니다, 물론. 소희? 은성씨가 좀 생각해보니까 조금씩 기억이 돌아와요. 이 은성씨가 대학생 때 잠깐 만났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가 깊진 않아요. 그래서 걔는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성씨 친구가 얼마 전에 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나한테 일은 하지 않았더라. 시간당 3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답니다. 무슨 시급이 3만원이냐고. 뭔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나도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렵다. 나는 사정이 있어서 일단 거절했는데 너가 직장도 퇴사하고 일거리를 찾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본 거다. 소희 번호를 줄 테니까 관심 있으면 전화를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대요. 바로 친구랑 얘기가 끝나고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소희라는 그 여성분이 받았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나 은성이다, 오랜만이다,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누고 근황도 좀 물어본 다음에 알바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들었다, 일할 사람 찾고 있다면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희라는 여자애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친구 알바래요. 친구 알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몇 시간 동안 그 집에 가서 거기 계시는 분이랑 친구처럼 놀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를 돈으로 사는 거죠. 대학생 때 인성씨가 알바로 가해를 뛰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대요. 직접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1대1로 하는 건 맞는데 뭘 가르쳐준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재밌게 놀아주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은성씨도 좀 신기했대요.
그런 게 있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좀 생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이 소희가 전화로 얘기하는 좀 그렇고 나를 잡아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보니까 이 소희라는 여자가 이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그 동네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쉽게 가까운 인근 카페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날짜 되고 카페로 이동하는데 그 카페에 테라스가 있었다는데요. 그 테라스 쪽에서 혹시 은성이 맞아? 그렇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쪽을 딱 바라보니까 딱 봐도 모녀로 보이는 두 여자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 그림은 그때 당시에 은성 씨가 보았던 그 모녀의 인상착의를 제가 전에 듣고 최대한 구현해 본 그림입니다. 제가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 은성 씨한테 듣지 못했어요. 저도 이게 건너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못 그렸는데 일단 이야기를 저에게 말해준 지인분한테 들었던 거는 엄마 쪽이 좀 밝은색 정장 같은 걸 입고 있었고 소희라는 그 여자도 차림새가 깔끔했다고 합니다. 네. 포니테일을 했다고 하는데 앞머리카락을 정말 하나도 안 남기고 깔끔하게 뒤로 넘겨서 묶은 머리 있잖아요. 예.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엄마 쪽도 전체적으로 차림새가 좀 깔끔했대요. 이마가 좀 훤히 드러나고 주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60대 정도. 나머지는 대충 제가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나 하고 맞춰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석을 하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자기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희 어머니란 분이 은성 씨를 보자마자 야, 기가 센데? 센데? 그러면서 자네 주위에서 악발이 있다는 말 좀 듣지?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약간 일이랑 좀 무관한 말을 먼저 했대요. 그러면서 생일이 어떻게 되냐? 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무슨 뭐 호구조사 비슷한 걸 했답니다. 네. 일단 답하긴 했는데 좀 기분이 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물어보고 나서야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래요. 자기가 고용주랍니다. 얘기했던 대로 시급은 3만 원 맞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 그냥 자네가 보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고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빨리 끝내도 되는데 최소한 2시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딴짓하면 안 되고 성심성의껏 그 친구가 놀아줘야 한다.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마라.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 간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 친구를 뭐 제지하고 뭐 혼내는 건 내가 한다 이런 겁니다. 이건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제약이나 요구 조건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은성 씨도 아니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놀아줘야 되는 친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희 어머니가 여자다. 나이는 자네보다 좀 어리다. 그런데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정신병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지? 덜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지 왜 집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로 심한 정신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 자택에 머물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치료한다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서 지금 우울증이 심한 상태래요. 예. 그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은성 씨가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왜 따로 사람을 구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봉사자, 도와주거나 치료하시는 분들이지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했대요. 아니 이 소희 어머니는 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돈까지 내주고 그 정신병 앓고 있다는 친구를 챙겨주는 건가. 그래서 은성 씨가 아주머니는 그분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기를 치료사라고 소개했답니다. 의사 같은 게 아니고 그쪽 여자의 부모님과 연이 깊어서 그 친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도 아닌 사람이 뭐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은성 씨가 고민을 좀 깊게 했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무슨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좀 그렇거든요. 그치만 또 시급이 워낙에 세서 안 하기도 좀 아쉽고 솔직히 은성 씨 입장에선 놀아주면서 돈 버는 거니까 구미가 땡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알바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 딴짓하면 안 되고 정말 성심성의껏 놀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 집 주소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놀아줘야 한다는 게 뭐 어떤 식으로 놀아줘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처음에는 마술 같은 걸 좀 준비해서 갔대요. 은성 씨가 그 여자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간단한 마술 같은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일하는 날이 되고 그 집으로 가보게 됩니다. 아파트였대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환자분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반겨줬답니다. 네. 근데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고용주, 저희 어머니 있죠. 그분도 같이 있었다고요. 예. 은성 씨는 그분이 같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사전에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부담스러워요. 아니, 뭔가 이건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다고 하니까 자리가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실로 안내받고 그 환자 어머니가 방 안에 있는 애를 불렀대요. 그런데 애가 방 안에서 나오는데 예상외로 많이 평범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 나이 때 여자애였어요. 20대. 여자의 이름은 제가 가명으로 나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대는 말했다시피 20대 초, 10대 후반? 네, 그렇게 보였고요.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정말 얘가 평범한데요. 유일하게 딱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버릇인 것 같아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손톱을 서로 탁탁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 엄지손가락 제외하고 네 손가락끼리 서로 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불안정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표정은 겁에 질렸다거나 무서워한다든가 그런 느낌은 없었다고 해요. 네. 아무튼 이 나은이가 은성 씨 마주보고 가만히 앉았대요. 그래서 이제 은성 씨는 자기소개를 좀 했고 나은이에게도 여러 가지 뭐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부끄러움이 자기만 보고 있었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부모님 쪽을 돌아봤는데 소희 엄마랑 나은이 엄마 있죠. 예. 그 두 분 다 그냥 식탁 쪽에 앉아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대요. 관찰하듯이. 여기서 떠드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예. 분명 놀아주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진짜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마술을 진짜 할 거 없을 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보여줬대요. 동전 마술을 보여줬답니다. 동전 찾는 그런 마술 있잖아요. 거기에는 애가 반응을 했대요. 뭐 이 동전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러고 양 주먹을 가져다 대면 이제 나은이가 한 손에다가 탁 터치를 하면서 찾는 거죠. 근데 이 마술이 아이고 그래 맞췄네 하면서 막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응 여기 있다고? 응 아니야 그러면서 막 숨겨야 되잖아요. 그게 마술이잖아요. 당연히 은성 씨도 그랬죠. 응 여기 없거든. 그러면서 막 동전을 이리저리 숨겼대요. 근데 애가 갑자기 이 CX 이 C땡 왜 거짓말을 해?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막 은성 씨 손을 갑자기 꼬집으면서 뜯어내려는 거예요. 그때 은성 씨가 너무 당황해서 왜 그래 왜 그래? 애를 이제 말렸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땡땡땡아 너 죽고 싶어? 왜 내 앞에서 거짓말해? 눈을 막 15만 해서 막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살벌하게 자기를 보고 욕을 하는 겁니다. 급발진이에요 급발진. 장난 아니었대요 진짜.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부모님 쪽을 좀 돌아보면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시선을 보냈는데도 두 여자가 일절 끼어들지 않아요. 그냥 그걸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애가 그러는데도 은성 씨가 일단 알았어 나와라 미안해 우리 다른 거 하자 그러면서 맛을 때려치우고 다른 걸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나은이가 자기 엄마 쪽을 보더니 야 이 땡땡땡아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굴어? 너 진짜 죽고 싶어? 이랬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를 보고요. 그때 은성 씨 머릿속에서 딱 뭔가 스쳐 지나갔대요. 이거 정신병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은이가 계속 앞에 있는 은성 씨 신경도 안 쓰고 엄마를 보면서 살벌하게 욕을 하니까 일단 은성 씨가 나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 좀 봐. 나랑 놀자. 이러면서 최대한 자기 쪽으로 시선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은이가 은성 씨한테 여기는 너 같은 놈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너 지금 당장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은성 씨도 사람인지라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애가 막 면전에다가 쌍욕을 퍼보니까 밑에부터 막 화가 올라왔대요. 근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희 엄마가 화를 절대 내지 말라고 경고했었잖아요.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최대한 참고 나는 너랑 놀려고 왔다. 근데 너랑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 마음을 터놓고 그냥 재밌게 놀자. 그렇게 최대한 타일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은이가 막 가짠듯이 웃었대요. 그리고 다 한다면서 나랑 놀긴 뭘 놀아. 너도 어차피 돈 받고 온 놈이잖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도 기가 세서 맞받아 쳐버렸어요. 맞아. 나 돈 받았어. 근데 그 돈 너랑 놀아주는 비용이야. 난 내일 할 거야. 너랑 같이 놀 거야. 그러니까 욕은 하지 말고 얘기만 좀 해보자. 그런 식으로 대받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잠시 가만히 있더래요. 예. 속 막히는 현장입니다, 진짜. 좀 조용해지니까 억지로 뭐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뭐 농담도 그치. 해주면서 분위기 좀 살리려고 그랬는데 애가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손톱만 탁탁탁탁 거리면서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서 겨우 2시간 치렀어요. 그 다음에 잠시 숨 좀 돌리고 은성 씨가 두 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했답니다. 이거 자택에서 치료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저한테 말 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소희 엄마가 숨기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다 말해줬대요. 나은이가 빙이 됐답니다. 아. 빙의 치료 중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 치료사가 아니라 무당이랍니다. 뒤통수 한 대 진짜 세게 맞은 것 같았대요.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막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럼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알바를 구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양기로 눌러야 된대요. 강한 기를 갖고 있는 남자랑 한 공간에 자주 있어야지 그 귀신의 힘이 약해진답니다. 그럼 남자 무속인 불러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또 사정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그리고 자네 말고 다른 남자들 다 불러봤다. 뭐 심부름 센터에서도 불러보고 운동선수도 불러보고 조폭까지 불러봤대요. 근데 3일도 못 버티고 다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더 말고 딱 일주일만 집에 꾸준히 와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만 여기 와서 나은이랑 몇 시간만 놀아주면 200 정도로 주겠대요. 일주일에 200. 그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쉽고 빨리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리고 빙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걸 안 믿었대요. 그런 거는 돈 버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해보기로 했대요. 근데 오늘은 좀 삔또가 상했답니다.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데려온 게 빡쳐가지고 내일 좀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오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이 돼서 다시 갔는데 자기 딴에는 농담도 좀 준비해보고 같이 둘이서 놀만한 것도 나름 구해보고 그렇게 좀 챙겨갔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제처럼 똑같이 그 무당이랑 나은이 엄마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나은이를 부르고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일단 반응이 없었대요. 별의별 얘기도 다 해주고 뭐 억지로 재밌는 분위기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도 아. 별 반응이 없었답니다. 근데 한참 자기 혼자서 떠들고 있다가 나은이가 재밌냐? 이랬답니다. 신경 안 쓰려고 했대요. 네.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억지로 노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좀 순화해서 표현할게요. 걔가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얼마나 돈이 좋으면 지보다 어린 여자 앞에서 이런 쇼를 하겠냐. 너 같은 땡땡들은 그냥 살 가치가 없어. 너는 평생 남 뒤치다거리나 하고 남들이 먹다 남은 오물이나 주워 먹고 죽을 팔자야. 이런 식으로 완전 인격 모독을 넘어서 정말 주먹마렵게 욕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은성씨가 꼭지가 돌았대요. 그래서 막, 와, 이거 완전 미친, 아냐? 너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도 막 모르게 흥분을 했대요. 근데 나은이는 그걸 보고 또, 왜 뭐 팩트 폭행하니까 빡쳤냐? 네 인생이 그래. 내 눈엔 보여. 그러면서 막 성질을 더 돋구었다고 해요. 나은이도 말하면서 좀 흥분했는지 그 손톱 탁탁탁탁 거리는 그 버릇 있죠. 그걸 막 만보기 만그름 찍을 정도로 막 엄청 빠르게 탁탁탁 하면서 부딪혀도 했답니다. 진짜 덜덜덜덜 떠는 식으로. 진짜 은성씨도 열이 뻗쳐가지고 욕설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무당이 은성씨 화내지 마! 그러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제 도발에 대꾸하지 마. 그냥 당신은 얘랑 놀아주기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욕을 들었는데 어떻게 참고 놀아줍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일은 일이니까 겨우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네. 얘랑 다시 대화를 했대요. 사과도 하고.
근데 애가 사과를 또 받아주기는 커녕 내가 너 다시 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내가 농담 같아? 그러더니 이분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정말 놀란 게 그 나은이라는 여자애가 은성씨 아버지 돌아가신 걸 맞췄대요. 예. 순화해서 좀 말할게요. 너희 부친 돌아가셨지 이랬답니다. 정말 머리가 핑 돌았대요. 예.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겨우 마인드 컨트롤한 게 다 무너졌대. 그 뒤에 나은이가 하는 말이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그런 금기의 언어를 그냥 면전에다가 박아버렸답니다. 와. 여기서 지지를 쳤어요. 못하겠답니다.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대요. 화가 난 것도 있었는데 좀 무서웠대요. 이분이 뭐 컨저링 같은 공포영화도 진짜 별 반응 없이 보실 정도로 겁이 없는 분이래요. 근데 그때는 진짜 좀 무서웠답니다. 은성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정말 친한 친구들 아니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일 처음에 여기 무당, 소위 어머니죠. 이분이 가족관계 물어봤을 때도 부모님들 두 분 다 계신다 그렇게 말했대요. 네. 근데 그거를 얘가 알고 있는 겁니다. 멘탈이 완전 박살나가지고 은성씨가 짐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무당이 와서 그걸 또 말렸대요. 네. 50 더 줄게. 2시간만 더 뻐기고 가. 미칩니다 진짜. 와. 돈이 진짜 계속 발목을 잡았대요. 얼마를 막 더 준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또 앉았답니다. 네. 은성씨가 다시 오니까 그 나은이가 또 온갖 모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은성씨가 겨우 맨정신을 부여잡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이거 하고 놀자.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은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저 사람 무당 같아? 저 사람 무당 아니야? 사기꾼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도 공범되기 싫으면 나가라. 저 사람 가짜 무당이라고 합니다. 모시는 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뒤에서 그 무당이 은성씨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하고 은성씨 할까 하면 돼. 그러더란 거예요. 처음으로 그 무당이 끼어들었대요. 뒤에서 구경만 하고 은성씨가 화날 때만 뭐라고 했던 그 무당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은이도 저 봐라. 지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뭐라 하잖아. 이러더래요. 그런 얘기가 막 오가니까 은성씨도 막 흔들려요. 나은이가 계속 무당을 디스하니까 그 무당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네. 아니 갑자기 또 태도가 돌변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시간 좀 뻑이라 해놓고서는 갑자기 또 가래요. 일단 고용주가 가라고 하니까 집으로 갔대요. 네. 자기도 더 이상 여기 있는 게 무섭고 싫었대요. 네. 근데 그날 은성씨가 집에 돌아와서도 나은이가 했던 그 나쁜 말이 머릿속에서 안 잊혀져요. 원래 가슴에 비수가 될 만한 욕은 쉽게 안 잊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은성씨 신경도 이제 전부 다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인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답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가위가 아니었대요. 은성씨가 잠을 잘 때는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자거든요.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침대가 방문 가까이에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방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간대인지는 모르겠다는데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대요. 근데 몸이 굳었다고 합니다. 평생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없던 사람이라서 이게 가위에 눌린 건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와씨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안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이 거실 쪽에서 딱딱딱 소리가 들렸대요. 방문이 열려있으니까 자세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처음에는 이제 창문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대요. 조금씩 가까워지더니 이제 완전 방문 앞에까지 와서 선명하게 울렸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못 돌리잖아요. 별 수 없이 눈동자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렸는데 저렇게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사람 손 같지 않은 게 손톱을 서로 부딪히고 있었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예. 자기를 노려보는 눈이 보였대요. 이때 생전 처음으로 은성씨가 귀신을 봤대요.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다는데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대요. 왜냐면 그게 딱딱거리는 그 손을
긴 팔로 쭉 뻗어가지고 예. 바로 자기 귓가 옆에서 딱딱딱 거렸답니다. 이 손톱을 부딪히는 그 소리가 생생히 들린대요. 거기서 너무 무서워서 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 눈이 감기지가 않았답니다. 근데 손톱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딱딱 거리다가 은성 씨가 눈을 돌리자마자 템포가 막 미친 듯이 빨라졌대요. 막 딱딱딱딱딱 그러면서 그때 기절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다시 일어났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 침대 시트까지 완전히 물바다였대요. 본능적으로 은성 씨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대요. 이 일에 내가 계속 손을 대면 진짜 갈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바로 그 소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 무당이랑 통화를 해서 못하겠다고 했대요. 내가 이런 일을 어젯밤에 겪었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당이 걱정 마라. 너는 기가 세서 절대 귀신이 널 해칠 수가 없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는 일주일인데 네가 도중에 중단하면 돈도 제대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랑 거의 욕이 나오기 직전까지 싸웠다는데 이거 자기가 여기서 그만두면 이 무당이 절대로 제대로 안 줄 거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합의를 좀 했대요. 이틀만 더 하기로. 그럼 약속된 금액의 절반을 주겠대요. 진짜 은성 씨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그렇게 뭐 같은 고생을 하면서 돈도 못 벌어 갈 수는 없어가지고 눈 딱 감고 이틀만 더 하기로 했답니다. 최대한 합의한 거래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그 집으로 갔는데 현관문을 들어갈 때 분위기가 이전이랑 뭔가 좀 달랐대요. 이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느낌이랍니다. 대충 엄청 큰 칼이 목에 겨눠진 느낌이라고 해요. 오. 진짜 몸 안에서 들어가지 마. 그렇게 경고음을 막 내보내는데 합의를 봤잖아요. 별 수 없이 거실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은이가 먼저 나와 있었대요. 항상 방에 있던 애가 말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서 자기를 노려보는데 이제는 뭐 놀아준다 그런 것도 안 해요. 그 애 모습을 보자마자 어제 가위에 눌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답니다. 그냥 시간만 뻐기고 바로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걔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또 왔네? 그러면서 일단 거기에는 답을 안 했어요. 근데 나은이가 너 저 무당 말 믿다가 진짜 죽어. 오. 저 무당이 치료한다 치고 너 데려왔잖아. 네가 진짜 멍청해서 불쌍할 지경이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면전 앞에서 온갖 모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은이가 하는 말에 빨려 들어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은이가 막 온갖 욕을 다 한 뒤에 은성 씨한테 이런 말 했대요. 너 내가 경고했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잘 생각해. 저 무당 말 믿고 개죽음 당할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내고 도망칠래? 그때 멍에 있던 정신이 탁 들었답니다. 뒤에 있는 무당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끼어들었대요. 은성씨 그냥 무시하고 은성씨 할 거 하면 돼. 걔랑 이야기 나눠. 그랬다는데 막 머릿속에서는 이거는 런할 각이다. 톡 깨야 된다. 그럼 경고벨이 막 울렸대요. 그래서 은정씨가 자리에서 일어서 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짐을 막 챙기려고 하는데 그때 무당이 손을 탁 잡더래요. 이대로 가면 너도 씌인다.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당이 어차피 늦었다면서 겁박을 줘요. 은성씨는 아니 그딴 거 상관없다. 오늘까지 한 거 그냥 계좌로 보내달라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무당이 계속 붙잡으면서 너 상식적으로 귀신 말이 더 믿음이 가냐 아니면 산 사람이 내 말이 더 믿음이 가냐. 이대로 가면 진짜 끝까지 시달린대요. 이번 일이 끝나면 어차피 너도 다 털어내야 해. 이대로 가면 너 객사해. 막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머리가 막 어지럽습니다. 갈팡질팡 했다는데 근데 그때 이 무당이 저 귀신 혼을 좀 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성씨 보고 애 못 움직이게 붙잡아달라는 거예요. 막 애를 잡고 있으라고 하니까 예? 하면서 당황했대요. 근데 그 무당이 나뭇가지들 여러 개 묶어놓은 걸 들고 와서 애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잡고 있으라고. 막
다짜고짜 애를 패려고 하니까 은성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뭐 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막 무당을 말렸대요. 네네. 근데 무당이 저것이 계속 너를 놀리려고 든다. 지금 일단 매를 들어서 혼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범죄죠. 여기서 은성 씨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애를 같이 붙잡으면 범죄에 가담하는 거잖아요. 이게 빙의 치료긴 한데 애를 막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때리는 건 누가 봐도 폭행이니까 은성 씨도 아니 나 못한다 그러면서 막 겁을 하는데 무당은 계속 붙잡으면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서로 때리느니 많이 막 격렬하게 말싸움을 했대요. 그때 은성 씨가 참고 있었던 게 한 번에 다 폭발해가지고 못 해먹겠다 하면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뒤에서 무당이 어디가? 일로 안 와? 그러면서 막 목청단하게 소리를 막 질러댔대요. 근데 은성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아파트를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무당이 돌아오라는 전화를 계속 했대요. 근데 은성 씨가 차단해버리고 소희라는 그 여자애랑도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은성 씨 일이 안 풀리기 시작했대요. 막 일도 안 잡히고 아픈 경우도 많고 그게 한 몇 달 동안 갔답니다. 네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 무당이 말했던 대로 뭔가 시익이라도 했나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은성 씨가 직접 무당집을 찾아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산에 있는 한 무당집이었대요. 인자하게 생기신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한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아픈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먼저 생일이랑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대요. 그런 형식상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어르신이 자네 혹시 귀신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딱 은성 씨가 느낌이 왔는지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네 팔자에 없어야 될 그런 게 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은성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은성 씨 얘기를 조용히 다 듣고 입을 여시는데 이거는 이 어르신의 주장이시지 이게 전부 다 맞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자네는 부드럽고 큰 고기랑 질기고 탄 작은 고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뭘 먹겠나? 그러니까 당연히 은성 씨가 뭐 당연히 부드러운 고기를 먹겠죠. 그렇게 답하니까 맞아. 보통 모녀한테 쓰이면 애한테 안 쓰인대요. 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기가 약해져서 그쪽으로 많이 쓰인대요. 근데 이 나은이란 친구한테 쓰인 거는 예전에 얘가 뭔가 이상한 걸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짓 같은 걸 손대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양을 남자라 생각하고 여자를 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긴 한데 그분이 정확히 말하면 뭐 양은 태양, 따뜻함, 그리고 뭔가 솟구친다 이런 느낌이고 음은 달, 차갑고 습기가 있고 뭔가 받아준다 그런 느낌이래요. 네. 근데 이 나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소희 엄마, 그 무당이 양으로 음을 막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나은이에게 붙은 귀신은 양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자석이래요. N극이랑 S극이 아니라 S극끼리 막 붙이려고 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이미 나은이는 막 몇천 킬로그램이 넘는 무게인데 네. 너같이 작은 자석으로 끌어올 수 있겠냐 뭐 이러셨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원인을 없애야지 뭐 맨날 첫날 자석만 붙잡고 따라와라 이러고 있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무당 아니래요. 사기꾼 맞대. 그냥 잡지식만 좀 가지고 있고 무당인 척 연기하는 사기꾼이랍니다. 일반인을 고용해서 그런 위험한 빙의 치료에 가담시키는 무당은 진짜 무당이 아니랍니다. 물론 방법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어르신은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대요. 마지막으로 그 어르신이 도중에 그만두고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못 버텨서 도망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답하니 잘했대요. 끝까지 했으면 너 일주일 안에 죽었다고. 지금 네가 일 잘 안 풀리고 아픈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랍니다. 네. 귀신이 직접 네 앞에까지 나타났을 정도면 엄청 심한 단계래요. 머지않아 죽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은성 씨가 아니 전 주위에서 기세다는 말도 많이 듣는데
그래도 귀신에게 당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 사람이 아무리 기가 세도 진짜 제대로 돈 귀신에게 당하면 그건 진짜 최민수 씨가 와도 안 된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무당들은 어떻게 귀신 상대로 테마 그런 걸 하냐고. 무당들도 사람인데 어르신 말대로라면 아무리 센 사람도 귀신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막 물어보니까 이 사람, 우리들은 기가 센 게 아니야. 우리들은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 모시는 본신들이 강하신 거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는 무슨 뭐 테마, 와. 빙의 그런 현장에 절대로 기입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했다가 수정 알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로 지금 40분 정도가 지난 건데 이야기 하시는 게 진짜 한 10분, 20분, 15분? 그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와. 네. 오늘 이야기는 좀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 정도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너무 아유, 고생 많이 아닙니다. 하셨어요. 그림까지 진짜 이거 퀄리티가 미쳤어요, 이분. 진짜 그림 퀄리티 봐봐.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야기까지 또 들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네. 진짜 강천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하게 아유,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예, 예, 사랑합니다. 기종님들도 사랑합니다. 비정님도 사랑하고, 우리 강천님도 네. 사랑하고, 우리 모두 사랑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림이 너무 퀄리티 있게도 그려주시고 이야기도 너무 몰입감 있게 잘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강천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폭풍처럼 지나갔어요. 몰입도 되게 잘 되고 진짜로 머릿속에 상상이 잘 되잖아요. 그림까지 있어버리니까 훨씬 더 머릿속에 더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강천님 하니까 또 옛날에 아쿵이님 또 생각이 나네. 매번 또 참여 때마다 그림까지 그려주셨던 분인데 아쿵이님도. 아무튼 오늘 강천님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심하시길 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보라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저번에 HID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HID 특수부대 괴담을 들려주셨어요. 엄청 듣기 힘든 괴담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편부터 먼저 듣고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익사체를 건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괴담에서는 악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직업을 하셨었고, 그 직업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두비님. 아이고, 보라버니. 오랜만에 예. 뵙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매일 들어가지고, 저는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브라보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혹시 아드님 옆에 예. 계신가요? 아, 예,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예,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저 지금 6학년이에요. 6학년? 다 컸네. 네. 내라고? 삼촌 방송 알아요? 아, 네. 평소에 많이 듣고 있어요. 삼촌이 맨날 하는 거 뭐예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학교 다니면서 많이 힘든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학년 때 나도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가끔씩 안 들어도 돼요. 아시겠죠? 네. 네, 항상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네. 귀여워. 아, 또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비님. 아니, 브라보님, 네. 이제 아드님이신데, 저한테 따로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아드님이 이제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아, 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갖고, 너무 귀여우네. 렛츠가 길이 또 안 해, 애가. 아, 이게 원래 이 채널을 제가 구독을 하게 된 게 제가 구독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제 유튜브로 이거를 구독을 해놓고, 그 사이트 하면 계속 틀어놔가지고, 그걸 듣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드님이 귀족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귀족님이 되신 거구나, 브라보님이. 아, 예, 그렇죠. 제가 아들 따라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하여튼 이게 또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또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 들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브라보님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은 괴담이나 이런 데에서는 익히 알려진 네임 자체가 악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명칭으로 활동을 하셨나요? 저희가 활동을 할 때는요, 이거 뭐 악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그냥 뭐 재난재해 구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렇게 사용을 해왔고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그룹도 있고 다른 그렇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모르는 부분이라서 뭐 제가 안 쓴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쓴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익사체나 실종자분들을 수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괴담에는 네. 익히 좀 금기사항 같은 걸로 많이 알려졌거든요. 뭐 일자로 서 있는 익사체에는 다가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혹시 그런 금기도 있나요? 실제로? 이제 그러한 실종자 수색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행위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으면 좋겠는 행위가 있어요.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네네네. 그중에 3번째 마지막 사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또 하시기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 이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만큼 이렇게 밝게 시작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시작을 이렇게 좀 밝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린 이야기는 저희 좁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 주관적인 시점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입장으로 접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수중 공사 등을 억울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입장, 뭐 전문성 등에는 분명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의 이야기가 절대 일반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조금 드릴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은 뭔데 왜 그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었냐? 활동의 시작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HID, UDU, 공군의 OSI, 해병대의 MIU, 이게 옛날에 각 군에 소속되어 있던 공작부대예요.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프로젝트성을 띈 공작팀들을 다 묶어서 이제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고요.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면서 공작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지부와 지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아마 귀족님들 중에서도 동네에서 또는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라는 그 스티커나 간판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를 말할 때 특수임무는 그 북파 공작을 대신하는 법정 용어이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 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그 부대에 있었던 그곳을 저희가 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끼리는. 그 산에서 특수임무와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게 해상활동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런 환경에서 익힌 잠수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해양 재난재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요. 또 지자체들의 도움으로 잠수 장비들을 지원을 받기도 해요. 뭐 개인 장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악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고 저희는 뭐 재난재해 구조 활동, 뭐 실종자 수색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사건 현장에 가게 되는 경우는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나가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네. 지역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경찰하고 소방 쪽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실종자가 발생이 되면 경찰에서도 또 소방에서도 그 사건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건이 계속 생기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수색 초기부터 합동으로 수색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저희가 투입이 되면 경찰이나 소방에서 수색 범위를 좀 줄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건이 계속 생기니까 예. 그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 그 현장들도 또 챙겨야 되니까요. 이 활동들은 저희의 사회 봉사 활동이고요.
뭐 집행 예산은 뭐 지자체에서의 운영비하고 저희 사비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현장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관공서에서 이렇게 공문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끔씩은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실종자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저희를 알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부탁을 받아서 저희가 수색을 하기도 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럴 때는 실종자 가족 측에서 뭐 거마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숙식비라든가 기본적인 체류비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건 또 그분들의 성이라서 너무 받질 않아도 그분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뭐 현장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 비용을 받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또 절대 비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본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행동이 정당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영역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거는. 보통 이 실종자가 발생하는 장소는 수색을 하기에도 환경이 최악의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강 가보셨잖아요, 다들. 한강 밑에 보면 물밑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 물속에서 똑같아요. 물속에서도 그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 손을 뻗어서 내 손끝이 보이면 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탁 하고 흐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빛이 들어와서 낮이라서 그냥 환할 뿐이에요. 네. 또 이 수경을 쓰잖아요, 저희가. 수경을 쓰면 우리가 손으로 망원경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손을 말아서 눈 옆에 대면 이 시야가 정면만 보이고 옆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 수경이 그래요. 시야가 좁아져요. 왜냐면 이 수경이라든가 물안경의 원리가 물과 안구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공기층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수경 같은 경우에는 코를 덮어야 돼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쓰는 물안경은 눈만 가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잠수를 할 때 쓰는 수경은 반드시 코를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 수심에 들어가게 되면 수압 때문에 마스크가 압착이 된다거나 아니면 수경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이 코로 공기를 내뿜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마스크 압착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마스크 안에 들어온 물도 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경이 커질 수밖에 없고 커진 만큼 시야를 가리게 되는 거죠. 또 그 와중에 경험이 조금 부족한 누군가가 바닥에서 오리발이라고 하는 핀을 잘못 차서 바닥에 뻘 같은 게 아니면 흙 같은 게 막 일어나게 되면 낮인데도 암흑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뻘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들어가면 시야에 의존하기보다는 손끝의 감각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잘 안 보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바닥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가다 보면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서 이제 촉감으로 아니면 그 몸에 와 닿는 그런 느낌으로 바닥에 닿는지 아니면 바닥에 떴는지 그런 거를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잠수를 하는 게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아는 그 스킨 스쿠버라든가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개념이 맞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레저로 접근하게 되면 2인 1조로 페어를 이렇게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들어간 장비, 뭐 호흡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물론 여분을 또 가지고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저랑 페어를 맞췄던 다른 내 페어에 그 호흡기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상승을 해서 비상 상황을 이렇게 극복을 해야 돼요. 오. 근데 우리가 수색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들어가서도 내 손끝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페어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고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다이버들의 안전은 배 위에서 배를 운전해 주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텐더 혹은 비상 다이버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밑에서 우리가 공기를 소비를 하면 우리가 들여 마시고 내뱉는 공기가 수면 위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상승을 하는 공기는 공기방울이 크게 터져요. 그럼 그 공기방울을 보고 요 밑에 다이버가 있구나, 저기 다이버가 있구나, 그렇게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서 올라오는 공기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사고라고 간주가 되면 위에서 보트 엔진을 우리가 훅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웅웅웅 이렇게 훅갓이를 준다고 하는데 네네. 그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다 상승이에요. 사인이니까.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하면
뭐 얘기를 해주겠죠. 아니면 저기 지금 기포가 올라오지 않는다. 아니면 배 위에 대기하고 있던 비상 다이버가 기포가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않는 곳에서는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그 지점을 바로 재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안전장치를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수색 상황은 그렇고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사건이 하나 터져요. 동네 사람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의도로 접근을 해서 이제 두 학생에게 몹쓸 짓을 한 후에 한 친구는 야산에 유기를 하고 한 친구는 모하천에 많이 훼손된 상태로 유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 현장에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해병대 전후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수색을 해주셨고 수습도 같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장기 미제로 빠질 뻔했던 사건이었는데 우연히 예비군 훈련을 하다가 야산에 유기된 그 친구를 먼저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도 수사가 진척이 되어서 범인을 잡게 되었고 예. 그 범인을 잡아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한 친구가 하천에 유기됐다라는 그런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그렇게 투입이 된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색을 하다가 먼저 이 선배님들이 그 하천 가 쪽에 수풀에 떠있던 일부분을 먼저 수습을 해요, 저희가. 근데 이제 떠있던 부분들이 있고 떠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떠오르지 않는 부분들은 다행히도 거기가 수심이 깊지 않아서 저희가 손으로 더듬어서 이렇게 수색을 이어갔는데요. 예. 진척이 잘 없었어요. 뭐 잘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천은 바다 쪽으로 조금씩 계속 흐르는 중이라서 수색 범위를 설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경찰 관계자가 오셔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법인이 입을 열지 않는데요.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색을 위해서 수색 장소라든가 아니면 훼손된 범위를 물어봐도 자꾸 말을 바꿨다가 뭐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이렇게 뭐 협조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 부분을 수색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이 부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설정을 좀 해놓으면 수색 범위가 좀 원활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막 부탁을 드려도 그런 것들이 수사 단계에서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수색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상황에서 되게 좀 감정이입이 돼요. 되게 화가 나니까 저희가 그 경찰 분하고 얘기한 게 데리고 와서 똑같이 훼손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그 따라가서 찾으면 되지 않겠냐고. 응? 그런 현장에서도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 화나지. 예, 현장에 있으면 되게 좀 그래요. 화도 나고 그런 감정이 같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 남은 부분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속으로 계속 울프게 돼요. 누구야 집에 가자. 여기 있지 말고 엄마한테 가자. 아저씨들 안 아프게 조심해서 안아줄 테니까 엄마한테 가자. 엄마 기다려. 이렇게 계속 울퍼요. 예. 요즘 나오라고. 근데 물은 계속 흐르니까 저 밑에 쪽에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게 포크레인으로 뚝을 쌓았어요. 네. 뚝을 쌓아서 결국은 그 뚝에 다른 어떤 부분은 찾았고요, 다행히. 오, 근데 예. 최종적으로 한 부위는 결국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기사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례라도 운전하게 이렇게 치러주지 못해가지고 되게 속상해 하셨던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유가족들의 삶이 아니게 돼요. 맞아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한 친구의 아버지는 한 6년 후에 술을 많이 드시고 술로 이렇게 막 지새우시다가 가지고 있던 지병 악화되셔서 돌아가시고요. 다른 친구의 가족들도 이제 그 친구는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돌림자를 쓰는 게 있어서 개명도 하고 그리고 아예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 보면 분명 위로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임이 분명한데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면서도 다가오지는 않는 거죠. 네. 이제 시선들도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회 분위기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의 수색 활동이 처음이면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나 설명이 쉽게 뭐 명확한 내용으로 정립이 되지는 않는데 네. 현장에서 느꼈던 그 안타까움 그리고 동시대의 어른으로서의 뭐 미안함이랄까? 아무튼 그 설명이 어려운 감정이 계속 영원히 남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이제 수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먼저 그냥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3년경에 네.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평 빠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웨이크보드 타고 뭐 수상스키 타고 그런 데 있잖아요. 네. 13년경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실종자의 지인을 통해서 의뢰가 들어와서 수색을 했던 경우예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현장 출동했던 경찰분들하고 같이 울분의 짜장면을 먹은 사건인데 이 실종자가 웨이크보드 선수였어요. 그날도 연습을 하려고 타고 공중에서 돌고 그런 기술들이 있나 봐요. 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보트 물살을 타고 올라서 360도 도는 공중 그 동작 중에 뭐가 타이밍에 맞지 않았는지 머리부터 거꾸로 물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네. 그러면 보통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물에 들어가서는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저는 뭐 당시에도 웨이크보드라는 것은 잘 몰라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물에 뜨는 재질이에요. 네. 물에 뜨는 재질일 것이고 그게 보니까 발에 고정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실제로 안 봐서 뭐 벚꽃 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선수들이 입는 얇은 그 라이프 가드 구명조끼도 착용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는데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 보드도 양성이고 조끼도 입었는데 어떻게 안 뜰 수가 있냐. 근데 뭐 경찰분들도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게 다니까. 근데 저희가 수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실종 지점 안내 받아서 대략적으로 유속 확인하고 시간 단거리 계산하고 뭐 오차범위 대략 잡고 해서 이제 후배들하고 내려갔어요. 이 수심을 탔어요. 그렇게 이제 공기통 하나를 비우고 올라오니까 뭐 짜장면 시켜놨다고 이거 먹고 좀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이제 들어가세요. 그러자고 하고 좀 쉬고 있는데 여자 경찰분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원래 그 경찰분들은 현장에서 감정 표현을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시거든요. 보통 그러지 않는데 이 감정 표현을 잘 숨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짜장면도 같이 먹으면서 뭐 여차저차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도착했을 때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그 차 주인일 것 같은 이제 좀 복부인 것 같은 여사님께서 진한 화장에 예. 선글라스 끼고 바지 2층에 의자에 되게 날도 더웠겠지만 막 이렇게 나른하게 뭐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옆에 같이 짜증내고 있는 아들 같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뭐 우리 사건 현장하고 되게 안 어울린다 그림이.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경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모자가 이 실종자의 계모래요. 오? 계모하고 그 계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와서 되게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와 표현과 저희가 오전에 수색을 할 때도 그분이 계속 그 경찰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못 찾았으면 못 찾는 거니까 괜히 엄한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현장 정리하자고. 예. 그럼 짜증을 내더래요. 아니 그래도 뭐 실종자 가족이라고 하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그럼 뭐 출동에 있는 그 경찰분들이나 그 본인들이나 지금 뭐 그 이 상황도 모르고 그냥 뭐 가족분들은 저렇게 관심도 없는데 찾겠다고 들어가 있는 우리나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고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화가 나 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찰분들하고 저희가 울분을 짜장면을 먹었고요. 그런데 결국 그날 오후 수색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철수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반대를 해서 철수를 했어요. 수색을 하지 못하고. 네. 그래도 아마 그 실종자는 찾긴 찾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수온도 높았으니까 만에 하나 뭐 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일주일 내로는 떴을 건데 이 익사를 하게 되면요. 최초에는 가라앉았다가 이제 몸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가 시작이 되면 가스가 차서 또 시기에 따라 수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5일에서 7일 사이에 보통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가라앉게 되는데 다시 가라앉으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가평 같은 경우에는 밑에 청평댐이 막고 있고 댐에서 뭐 방류를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이라고 하면 떠오르게 되면 아마 발견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현장에서도요, 뭐 그렇게 열심히 찾는다고 해도 이렇게 수색해서 발견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게 이런 표현이 괴리가 있기는 한데 정말 발견되면 운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 못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그 선수는 발견이 됐겠지만 장사는 잘 치렀는지는 모르겠고요.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이지만 뭐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의 귀찮음이라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날 수색을 하면서 되게 찝찝했어요. 오면서도 못 찾기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의미가 있나 그때는 좀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귀족분들은 조심하셔서 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이고. 여러 일들이 많네요. 진짜로.
이게 참 그래요. 없어진 사람이 실종이 됐다는 거는 사람이 죽은 건데 죽은 사람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류의 여건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저희가 악어로 하는 거, 실종자 수색이라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활동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성과가 있든 없든 그 시간들이 좀 의미가 있고 뭐 그래도 그 활동만으로도 그 가족들한테 조금 위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면 허탈하죠. 저희가 그다고 비용을 받고 갔던 부분들은 아닌데 이 시간을 할애해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정도로 이렇게 좀 허탈한 경우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였을 것 같고 또 다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2009년도에요. 귀족 여러분들도 이거 잘 들으셔서 물 조심하시고 내 생명도 그렇고 또 남아있는 식구들에게도 상처 주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살 초반이에요. 실종자가. 유학 중이었고 방학을 맞이해서 귀국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내미하고 5학년인가 6학년짜리 초등학생 조카를 포함해서 강원도 모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갑니다. 네. 며칠 전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현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살이 셌대요. 그래서 계곡 옆에 모래밭에서 어른들은 자리를 깔아놓고 음식을 드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짜리 조카하고 그리고 그 실종자 딸내미는 물가에서 이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계곡이 있잖아요. 물살이 불어나는 계곡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물살이 되게 세고요. 훨씬 위험해요. 네. 내 힘을 조금만 벗어나면 절대 되돌리지 못해요. 계곡에서는 특히나. 초등학생 조카가 놀다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얕은 데서 놀다가 조금씩 이제 깊어지잖아요. 깊은 데 들어가고 싶고 조금씩 들어가다가 물살이 휘말려서 조금씩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같이 놀던 누나가 그 딸이 그 아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고 또 조금씩 내밀다가 본인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친 거예요. 아빠를 부른 거예요. 그 사이에 조카는 이미 떠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설명한 이 짧은 순간을 아버지가 이미 다 보고 있었대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미 딸한테 달려오고 있었대요. 잡으려고. 그렇게 아버지가 물에 첨벅첨벅 들어가서 손을 뻗으니까 딱 한 뼘 정도가 닿지 않더래요. 딸 손에. 그래서 빨리 나가서 긴 막대기 같은 거 좀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구해서 와가지고 갖고 와서 나무를 뻗었는데 그게 또 딱 한 뼘 정도가 안 닿더래요. 그 딸 손에. 다시 나가서 더 긴 걸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강 따라서 옆에 길이 나 있었어요. 보니까. 아버지는 그 길을 같이 뛰어가면서 그 딸내미가 물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 직접 목격하시면서 같이 뛰어 내려간 거예요. 혹시라도 물가 쪽으로 떠내려오면 잡아보려고. 그 손끝에서 놓친 그 딸을 그렇게 옆에서 없어지는 장면을 끝까지 본 거죠. 내려가면서. 그 어느 순간 내려가니까 이제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가기 2일 전인가 3일 전인가 그래요. 저희가 내려갔어요. 이틀인가 3일 후에. 첫날은 소방 쪽 분들하고 또 처음부터 수색에 참여했던 독립분 2명과 그때 저희가 한 5명 내려갔나? 하여튼 그래서 같이 수색을 했어요. 소방 쪽에서는 오후에 다른 신고 때문에 저희한테 부탁을 하고 이제 그 현장에 가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에서는 여기저기 바빠요. 여름에 사건이 자꾸 생겨서 그러니까 자꾸 어느 팀에서 이렇게 도와주러 오면 거기에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꾸 현장을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독립분 2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잠수복의 해진 정도 그리고 수경의 김서림을 방지하는 방법 물질하기 전과 1년의 루틴을 보니까 정식으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생활로 터득한 그 스킬이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물질은 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일찍 들어가셨고요. 이분들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 수색은 성과 없이 마쳤어요. 수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날. 왜냐면 비가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 물이 많이 빠졌고요.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물이 맑아져서 강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수상해서 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맑았어요. 그래서 입수를 해서 수색해야 하는 곳이 한정적일 정도였으니까요. 가다가 정말 바위 틈이라든가 또 숲을 속이라든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들은 들어갔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장소는 육안으로 다 확인이 됐어요. 네. 이 강의 구조상 이게 더 하류로는 절대 떠내려갈 수 없는 환경이었죠, 거기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되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내려온 지도 한 사흘이 지나서 저희도 이제 철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응?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 못했으면 뜨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가 그러니까 좀 내려가다 보면 강 바닥이 나올 정도로 얕은 곳이 있어서 그쪽 밑으로는 더 이상 떠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색 범주도 그렇게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날 되니까 물이 더 빠졌어요. 오늘은 수색을 안 해본 곳을 한번 확인해보자. 밑줘야 본전이니까. 왜냐면 수색을 안 해본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의 구조상 그리고 물줄기의 흐름상 어떤 내려가는 부유물이나 어떤 물체가 절대 쌓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절대 쌓이지 않는 곳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배제를 해놓고 수색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데도 한번 봐보자. 혹시 모르니까. 강줄기가 우에서 좌로 돌아서 나가잖아요. 예. 파란색 화살표는 물의 방향이에요. 그 노란색 화살표는 물이 저렇게 돌아서 나가면 물살이 2번 쪽으로 향하겠죠. 네. 그러면 물체가 있으면 1번에 쌓이는 것과 2번에 쌓이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상식적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보통 2번에 쌓이게 돼요. 어떠한 부유물들이나 내려가다가 쌓이는 것도 2번 쪽에 쌓이게 되거든요. 물이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 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1번 지점 좌측 숲을 쪽에서 처음엔 이제 검은 봉지 같은 건 내렸어요. 숲을 깊숙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배에 탄 우리가 다 야 저 가보자 해가지고 입수 준비해서 마스크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잠수 장비가 필요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냥 스노클 장비만 착용해서 접근을 이렇게 했는데 그 1번 지역의 숲을 깊은 곳에서 그 발견이 되면 안 되는 곳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그림을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는 강 옆에 길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파란 부분들은 물이고 밑에 점들은 저렇게 돌이 보일 정도로 네. 이제 물이 얕고 맑았다는 거를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길에서 물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은 거는 수풀이 저렇게 물속 깊이까지 바뀔 정도로 수풀이 되게 우거졌어요. 실제로 보면 저 그림의 표현보다도 더 깊고 넓게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그 밑에는 햇빛이 닿지 않으니까 어두워요. 예. 근데 저렇게 안쪽에 깊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1번 지역에 발견을 했으니까 저희가 수습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경찰하고 소방에서 다시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색에는 결과가 좋았는데 저희끼리는 뭔가 되게 찝찝한 거예요. 찾았는 대로 찝찝해요. 왜냐면 나오지 말아야 할 곳에 나왔으니까 저게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하다가 같이 갔던 그 선배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제 예. 동시에 같이 했던 말이 혹시 그날 그 사람들이 예. 정말 장난질 친 거냐 이게 너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 대화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내려온 첫날로 돌아갈게요. 동네에 2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오기 이틀 전서부터 수색을 하다가 저희가 온 날 오후에 철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유가족 돈이나 이렇게 빨아먹고 갈 줄 알았나 보죠. 첫날 저녁에 저희 숙소가 어디였냐면 그 계곡에서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식당도 하시고 뭐 민박도 같이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가 도와줄게 이거밖에 없다면서 그 래프팅 배 빌려주시고 잠자리 내주시고 우리가 밥 타먹으면 더 챙겨서 차려주시고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저녁에 이렇게 반주 한잔 하면서 그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연들의 과정이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예. 그날 저녁에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딸내미가 이렇게 결국 없어지는 것까지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낮에 그 2명에 대해서 지나가는 식으로 저희는 뭐 별로 의미를 안 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안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여기 좀 오신 분들이 빨리 좀 잘 찾아주셨으면 한다. 그 실종된 학생도 그렇고 그 식구들도 안 됐지만 그놈들 돼지발이 하는 놈들이라고. 그래서 돼지발이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돼지발이 모르냐고 그 돈 뜯을 때까지 시체 숨겨놓는 사람들. 응? 그날 그 내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사장님이 분명히 돼지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표현하신 단어가. 예. 그리고 그날 그 사람들의 행적, 그 실종자가 발견된 위치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왜냐면 그 이후에도 여러 경험을 이제 미뤄봐도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날 상황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잠깐 숨겨놓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거기가. 뭘 그 안쪽에 밀어 넣어도 어떤 물살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되게 깊고 되게 그 수풀들이 견고해서 절대 안 떠내려가요. 거기는. 그 악어도 그렇고 돼지발이란 그 단어도 그렇고 예. 왜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걸 읽고 있다가 요번에 시참을 하면서 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저도 그날 있었던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왜냐면 그때 상황을 다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사장님하고 나눴던 대화를 다시 복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돼지발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거를 돼지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수색했던 사람들이 그 돼지발이를 하던 사람들이고요. 와. 충격이다, 진짜. 방금 제가 이야기 중에 계곡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뭐 계곡뿐만이 아니라 뭐 자연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계곡물 중에 무릎 정도 되는 계곡물인데 발 담갔는데 발이 물살에 쓸려 나가는 정도로 이렇게 좀 물살이 센 곳이 있어요. 그 물살에 중심을 잃든 미끄러지든 어쨌든 넘어지잖아요. 어지간한 성인 남자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거기서는. 오. 그리고 방금 전 이야기에 그 물살에 휩쓸렸던 초등학생 조카 있잖아요. 그 조카는 살았어요. 결국. 예. 왜냐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물놀이 하실 때 남자분들 그 창피한 거 아니에요. 구명조끼. 예. 그거 안 했다고 용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반드시 안전장비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는 주변에 불시의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봐두시고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네. 그날 수색을 할 때 저희만 또 있었던 게 아니라 강원도다 보니까 저희가 현직에 있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네. 이만저만 상황이고 우리가 여기 와서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현직에 있던 선후배님들이 6분인가 오셔서 수색에 또 도움을 동참해 주셔서 원활하게 수색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현직에 있는 선후배님들이 수색에 동참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도 현직에 있는 선후배들이 지금 현직의 이름으로는 활동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가칭을 만들어서 그렇게 뭐 지역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되고 그러면 참여를 해서 수색을 또 해주고 그러고 있나 보더라고요. 또 지역에서. 와. 아까 이런 내용입니다. 예, 어떤 예. 분이 채팅창에 이제 써주셨는데 그 돼지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익사체가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뿔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손 자체도 돼지 발처럼 되게 땡땡 불어서 그때까지 냅둔다고 해가지고 돼지발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 그 설명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겨난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와, 근데 이게 그 뜻이면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데? 이거 소름 끼치는 사람의 행동이죠. 와, 이거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네요. 그러면 브라보님, 예,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유가족분들이 계시는 안타까운 사연들이었지만 혹시 예. 잠수를 하시면서 아니면 지인분들이나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물귀신을 목격을 하시거나 혹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또 금기사항도 있으시면 개인적인 거라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수색을 했던 그 환경에서는요, 이게 물귀신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탁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물귀신이 있었어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예. 열악해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은 딱히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금기사항 비슷한 거는 네. 수색을 하다가 발견을 하면 바로 조치를 거의 안 하고요. 예. 저희가 휴대하고 있는 장비 중에 낚시 릴 같은 게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야구장 가면 이렇게 길게 공기 넣어서 이렇게 땅땅땅땅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응원할 때 쓰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발견을 하면 우리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 왜냐면은 그 인양을 하기 위한 장비들을 계속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 발견을 하고 위치를 특정해 놓은 다음에 올라와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 내려가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 중에 다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기를 넣는 공기 주머니에 릴을 묶어서 공기를 거기다 주입을 해요.
그러면 그 공기가 차서 위에 쭉 떠오르면 위치가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려갈 때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음주하지 말라고, 술 먹고 내려가지 말라고.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발견을 하면 올라와서 출발할 때 술을 갖고 타세요. 예. 발견을 하면 올라와서 술을 드시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인 금기로서는 들어가기 전에 음주를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분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수색을 마무리 지으려면 이제 뭐 알코올의 힘을 빌리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런 원칙을 금기를 어긴다고 해서, 금기라는 거는 어기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좀 그 실종자들 보거나 그러면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무슨 잠자리를 설친다거나 그러지 않냐고. 제가 좀 우스갯소리 얘기한 게, 아니 내가 그래도 도와주려고 도와줬는데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간 적도 있거든요. 네. 그 외에는 금기사항이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이렇게 설정을 해두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반경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건 있어요. 네. 우리가 강화를 하거나 다이빙을 하거나 수색을 하거나, 저희가 옛날에 뭐 산에서 훈련할 때도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뭐 어디가 부상이 있다, 그런 이유로 절대 열애가 되질 않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하게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오. 아주 단순하게요. 네.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그는 묻지도 않고 열애예요. 와. 절대 저희 철칙이 있어요. 우리가 나와서 수색할 때도 전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뭔가 좀 깨름직하다, 그럼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 예. 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신이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꿈을 꿨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날 사고가 많다거나 이런 또 데이터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자칫 작은 실수 하나에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뭐 미신이면 미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저희가 안에 있을 때도, 뭔가 산에 있을 때도, 산에서 나와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냥 철칙처럼 지키는 이유는 항상 그 위험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전날에 꿈이 뒤숭숭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절대 저희는 강요하지 않아요. 뒤숭숭하면 들어가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지금도 저희가 1년에도 수차례씩 모여서 뭐 경북이나 강원도에 가서 활동 외로 또 감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자체적으로 훈련도 이어가고 있어요. 뭐 2박 3일, 3박 4일씩 모여서 네. 훈련도 하곤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전날에 꿈자리 뒤숭숭하고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참여를 못하게 해요. 참석을 못하게 하고.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보님도 그렇고 이 일을 하려면 물귀신을 계속 보면 일을 못하겠죠. 그렇죠. 예. 네, 결국에는 저도 궁금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이런 뭐 귀신이라든지 이상 현상들을 좀 많이 겪지 않으시냐 이렇게 질문이 대부분 오는데, 오히려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안 겪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들 무덤덤해요. 무덤덤하고 또 이게 이런 거에 맞는 체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다 같은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그냥 저처럼 조금 편하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이거는 출신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따른 성향의 차이도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진짜 오늘 브라보님이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주제였어요. 이야기 자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익사체나 실종자를 이제 수색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실제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그 이야기에서 무거운 점이나 또 안타까운 점, 이런 점들도 많았는데 오늘 브라보님께서 정말 조심조심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공들여가지고 조심조심 이야기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보님. 예, 오늘 저번보다 조심스러운 게, 전에는 그냥 제
부대 이야기였지만 보안에 관한 상의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이제 20년 지난 얘기니까 맞아요. 제가 그냥 다 터뜨리면 돼요. 예? 그거는 재미삼아 우리가 넘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건이 배경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갖고 와서 저희가 서로 어떠한 부분을 느끼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되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이 될까봐 맞아요. 조심을 하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제가 답답하기도 하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였다 보니까 진짜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들려주실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조심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 진짜 다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요. 재밌네요. 아이고, 또 브라보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많을 건데 그거는 또 얘기를 한번 저랑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예.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활동하다가 이렇게 좀 거리가 될 만한 거 있으면 더듬이 잘 세워놨다가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돌비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진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어떤 시청자분들은 빨리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문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이 설명이 뒷받침이 돼서 다음 이야기들이 더 이런 게 참 쉬운 일도 아니었고 정말 힘든 일이었구나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말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소름 끼치는 점도 있었고 그랬던 브라보님의 실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